70평생 누구 손 빌리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반, 평소처럼 일어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몸은 여전히 가뿐했습니다. 시장에서 무와 배추를 한 포기씩 골라 담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일찍 나와야 좋은 것부터 골라가지. 그런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늘 잡던 난간을 움켜쥐는 순간 손바닥에 차갑고 미끈한 감촉이 스쳤습니다. 마치 기름이 묻은 듯 아니면 비누 거품이라도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끈적한 감촉이 남아있는 채로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시멘트 계단이 눈앞에서 돌돌 말리며 올라왔습니다. 쿵! 어깨가 먼저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 허리가, 마지막으로 머리 뒤가 모서리에 부딪히며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번쩍이다가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생각이 또렷했습니다. 내가 정말 늙어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손을 댄 걸까? 흐린 의식 속에서 소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눈을 뜨니 소영이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마다 늦잠을 자던 애가 벌써 화장까지 하고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이 고르게 발려있고 입술엔 연한 핑크 립스틱까지. 그 모습부터가 낯설고 수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있었을까? 왜 하필 제가 넘어지는 순간에 급히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고 응급처치사의 빠른 손놀림이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예, 15일이요. 성함은요? 차순자입니다. 대답은 분명했는데도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CT를 찍고 젊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출혈이나 골절 소견은 없습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니 작은 충격에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며칠은 안정을 취하시고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의사가 차트에 펜을 움직이는 사이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며칠 전에도 약을 드신 걸 깜빡하시고 다시 찾으신 적이 있었어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셔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의사의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간 머리가 더 아파왔습니다. 전날은 분명 한 번만 물어봤는데 며느리 입에서는 3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의료진 기록에 남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챙기려다 봉투 날짜를 보고 또 멍해졌습니다. 분명 오늘이 15일인데 처방전에는 17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한 와중에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착각인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깨와 허리의 상처는 아물어가는데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무엇을 깜빡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에서 깨면 심장이 벌써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약을 챙기려 약통을 열었을 때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맞던 숫자가 오늘은 틀려 있었습니다. 흰색 알약 3개, 분홍색 2개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흰색이 하나 모자랐습니다. 약봉지를 뒤집어 책상 위에 쏟아내고 하나하나 손바닥에 올려 세어보았습니다. 그래도 개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2번 먹은 걸까? 아니면 빼먹은 걸까? 아무리 머릿속을 더듬어도 어제 저녁 장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약을 먹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기억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여 약이 축축해졌습니다. 땀방울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어 책상 위 종이에 떨어져 둥근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부엌에 내려와 냉장고를 열었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넣어둔 깍두기 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열어보고 찬장 구석구석 뒤지고 싱크대 밑까지 살폈지만 없었습니다. 혹시 잘못 기억하나 싶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분명히 빨간 국물이 새지 않게 랩으로 감싸서 넣었는데 현관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신발장 옆 구석에 붉은 국물이 번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깍두기 통이 거기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린 채로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려 신발 밑창까지 끈적했습니다. 들고 나간 기억도 거기 놓은 기억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옮겨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닦았습니다. 국물이 마르면서 끈적한 잔여물이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내고 세제를 뿌리고 뜨거운 물로 여러 번 닦아내며 내가 이렇게 허둥대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방 안에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낮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같은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게. 요즘 자주 그러시네. 소영이와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짧은 2마디였지만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분명 한 번밖에 묻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내 말은 2~3번으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민철의 덤덤한 동조까지 들리자 억울함보다 내 기억이 흐려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먼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시장 볼 것들 적어두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10월 21일 아침 7시 된장국 끓여 먹음. 약 한 알 복용. 깍두기 통 냉장고에 넣음. 볼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며 글씨가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또박또박 써온 글씨체가 이렇게 흐트러진 적이 없었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을 마치자 가슴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글씨는 완벽한 증거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두어야 숨이 트였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 미숙이 아이들과 함께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하고 안겨왔습니다. 어린 손이 제 허리를 꼭 안는 순간 굳었던 어깨가 풀렸습니다. 미숙은 냉장고에 반찬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앙빠가 출장으로 바빠서 제가 대신 자주 올게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직 내 편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분도 잠시였습니다. 미숙이와 아이들이 돌아간 뒤 한참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낮에 아이들 배웅하고 내가 직접 닫은 기억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내가 닿지 않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 다녀간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져 잠시 문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약이 사라지고 반찬통이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는 일이 이어지자 우연이라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건 누군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첩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나이 든 사람의 헷갈린 낙서라며 치부해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전 미숙이가 한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휴대폰에 목소리도 녹음할 수 있어요. 손주들 목소리 담아두면 좋잖아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이 자꾸 꺼져 손가락에 땀이 배었습니다. 아이콘들이 작아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빨간 원 모양 버튼을 찾아 누르려다 실수로 음악 앱을 건드렸습니다. 갑자기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자 깜짝 놀라 얼른 끄기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녹음 버튼을 찾았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차순자. 오늘은 10월 28일.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마쳤습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목소리다. 내 목소리가 남아있다. 그날 밤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설탕통이 바닥에 엎어져 하얀 알갱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선반 안쪽 깊숙이 넣어뒀는데 어떻게 저절로 떨어진 걸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월 28일. 설탕통이 선반에서 떨어져 있음. 내가 건드린 적 없음. 선반 안쪽에 제대로 넣어뒀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순간 이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설탕을 치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소영과 민철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또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셨나 봐요. 그러게. 요즘 자주 그러시네. 나는 휴대폰을 슬쩍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부엌에 있는 줄 알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재생해 보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다는 추정, 요즘 자주 그런다는 단정,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첩 한쪽에 굵은 글씨로 써넣었습니다. 10월 29일 첫 대화 녹음 성공. 휴대폰의 증거 보관. 하지만 곧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주는 순간 오히려 어머니가 우리 말을 몰래 녹음하고 계셨어요? 라며 의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첩에 글씨와 휴대폰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무기였지만 내 편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베개 옆에 수첩과 휴대폰을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더 큰 불안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지금까지는 겨우 시작에 불과한 거라면? 창밖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을 스쳤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동안 수첩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기들이었지만 마음의 든든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감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영이 부엌에서 외쳤습니다. 어머니, 가스불 아직 켜져 있어요. 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가니 정말로 가스레인지에서 파란 불꽃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끄고 확인했는데 입술이 떨려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정말로 저녁을 먹고 나서 불을 끄고 밥솥 뚜껑까지 열어 확인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철이 거실에서 걸어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예전엔 괜찮으시겠죠 하며 웃어 넘기던 아들이 이제는 똑바로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받으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스 손잡이를 돌려 끄면서도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깜빡한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영이 뒤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혼잣말 같았지만 제게 들으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철은 거실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서류인지 책자인지 요양원 팸플릿일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침실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잠갔습니다. 수첩을 펼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11월 5일 가스불 사건. 분명히 끄고 확인했음. 민철과 소영의 시선이 달라짐.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새겨 넣었습니다.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걸까? 아니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 펜을 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적고 있는 건 단순한 기록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새겨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실수일까? 그 문장을 쓰는 순간 펜을 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지금 적고 있는 건 상상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한 건지 스스로조차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차순자 11월 5일 밤 가스불 사건 후 기록. 나는 분명히 불을 껐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말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거실에서 민철과 소영의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귀를 기울였지만 명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위험, 이제 같은 단어 조각들만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착각인지 커튼 사이로 다시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거실 책상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손대지 않는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손끝으로 살짝 집어들자 상단의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예 변경 신청서.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를 내려놓으려다 다시 눈길이 갔습니다. 제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낯선 필체로 서명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 누가 이런 걸 썼단 말인가요? 서류 하단에는 은행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미 복사본이 제출된 뒤였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급히 종이를 접어 신문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려다가 민철은 잠시 제 손을 훑어보더니 서류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회사 서류예요. 복잡하니까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에 몸이 굳었습니다. 문득 어제 들은 그 대화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계약서도 다 준비됐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랍에서 도장을 찾으려 했는데 평소 두던 자리에 없었습니다. 네모난 도장함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도장을 꺼내 들고 보니 끝부분에 붉은 주사가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철이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민철의 손놀림이 유독 빨랐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 펜으로 뭔가 표시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슬쩍 다가가니 서류를 급히 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예 변경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소영이 부엌에서 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깜빡하실까 봐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민철의 눈이 마주쳤을 때의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고 미안한 표정도 없고 그저 차분했습니다. 마치 들켜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위축되어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수첩을 펼쳤지만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서 녹음을 시작했지만 목소리조차 갈라졌습니다. 차순자, 11월 10일. 나는 정말 함정에 빠진 건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이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노인의 일기와 중얼거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이걸 믿어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민철과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야. 더 이상 못 기다려. 계약서도 다 준비됐고. 짧은 대화였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약서라니. 그들이 말하는 한계라는 단어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발걸음을 죽이고 벽에 등을 기댔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점심때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목소리가 좀 힘없으셔서요. 응, 별일 없어. 잠을 설쳐서 그런가. 그래요? 전 요 며칠 마음이 뒤숭숭한 게 자꾸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숙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불안이 전화선 너머까지 전해지기라도 한 걸까? 아니면 민철이 미리 뭔가 말해둔 걸까요?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민철이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두고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여전히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막막했습니다. 더 큰 덫이 저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문득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끌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이나 상자를 바닥에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누가 뭘 옮긴 걸까요?
그 소리가 현관 쪽으로 향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마치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민철과 소영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서류를 챙기고 뭔가 준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보러 가봐요. 좋은 곳이래요. 간병도 잘해주고.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벌떡 뛰었지만 모른 척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드는 손이 덜덜 떨려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점심 무렵 민철이 정색하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목소리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계시는 건 불가능해요. 재산 관리도 다 제가 맡아야겠어요. 재산 관리.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 모은 돈, 이 집,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위에서예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들의 눈빛을 보며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집이, 내 존재 자체가 그들 손아귀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피하듯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갈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시간 뒤 미숙이 왔습니다. 아이들 없이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아주버니가 은행에 가시더라고요. 통장 정리한다면서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시던 대로 뭐든 전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녹음이든 뭐든 다 증거가 될 거예요. 혹시 뭔가 이상한 일 있으면 꼭 기록해 두세요. 미숙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나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숙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미숙이 돌아간 뒤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온 모든 기록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약 사라짐, 깍두기 통 위치 변경, 가습을 켜짐, 도장 위치 바뀜, 비상금 없어짐. 하나하나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두 제가 깜빡했다고 몰아갈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파일들도 다시 들어봤습니다. 소영의 목소리, 민철의 대답들이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한 파일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방에 있을 때 거실에서 나눈 대화였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곧 끝나. 짧은 대화였지만 무섭게 명확했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곧 끝난다는 건 뭘까요?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저녁에 민철이 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 구경 가봐요. 더 이상 제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숙의 말, 녹음 파일의 증거, 수첩의 기록들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목소리가 떨렸지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민철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위에서예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11월 4일 미숙 방문. 민철 은행 다녀옴 확인. 녹음 파일에서 중요한 대화 발견.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글씨가 예전보다 또렷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고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민철과 소영이 이미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소영이 저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민철은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군처럼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진명의 이전, 통장 관리 위임, 요양원 입소 동의서까지 제 평생이 종이 몇 장에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편하게 모실게요. 민철이 인주와 도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도장 찍어야지. 그런데 증인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넘겨주는 중요한 날인데 말이다. 민철과 소영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어젯밤 미숙이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아주 중요한 구경을 시켜줄 테니 대연이와 꼭 함께 오너라. 문이 열리고 둘째 아들 대연과 미숙 그리고 제가 따로 연락해둔 가까운 친척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민철과 소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보니 참으로 꼴사나웠습니다. 아니,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민철이 당황하며 묻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불렀다. 너희가 날 얼마나 위하는지,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 주려는지 다들 보면 좋지 않겠니? 저는 서랍에서 제 낡은 수첩과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수첩의 첫 장을 펼쳐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계단에서 넘어짐. 난간에 기름기가 있었고 소영이는 외출복 차림이었지. 소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0월 28일 내가 가스불을 껐는데도 켜져 있다고 소리침. 11월 8일 내 비상금 50만 원이 사라짐. 바로 그날 너희는 내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지. 민철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어머니가 깜빡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려는 거 아닙니까? 친척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민철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래, 늙은 내 기억은 틀릴 수 있지. 그럼 이 목소리도 내 착각이겠구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는 민철과 소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곧 끝나. 완벽한 침묵.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철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숙이가 건네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미숙이에게 부탁해서 은행에서 떼온 서류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내 도장을 훔쳐다 찍은 기록이 여기 전부 있더구나. 친척 어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런 폐륜이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의 자식이 맞느냐? 그제야 대연이 분노를 터뜨리며 민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야?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전 재산을 빼앗으려고 해? 민철은 그제야 이성을 잃고 발악했습니다. 그래, 뭐가 잘못됐어? 이 낡은 집에서 평생 어머니만 모시고 살 순 없잖아. 그냥 곱게 요양원 가고 재산만 넘겼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추악한 본심이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철이 내밀었던 명예 이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70평생의 분노와 서러움을 담아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내 가슴을 짓누르던 세월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내일은 내가 정한다. 저는 민철과 소영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 2번 말 안 한다. 지금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0년 세월의 무게가 담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철과 소영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현관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1월 13일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나는 끝내 내 삶을 지켜냈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시장에 나갈 겁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70평생 쌓아온 자존심으로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